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40년 동안 마늘 냄새, 젓갈 냄새 몸에 배어가며 키운 내 새끼가 내 등에 칼을 꽂는 소리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억울하고도 처절한 핏빛 복수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발 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어머님, 냄새 좀 안 나게 하실 수 없어요? 아, 진짜 역겨워서 밥이 안 넘어가네. 식탁 맞은편에서 며느리 한소희가 코를 틀어주며 쏘아붙였습니다. 방금 갓 지은 따뜻한 밥상 앞에서 그것도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할 소리입니까? 하지만 저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얼른 내 옷소매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평생을 반찬 가게 주방에서 살았으니 멸치똥 냄새, 액젓 냄새가 향수처럼 배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내 아들, 내 며느리 먹이겠다고 새벽부터 시장 돌며 사온 싱싱한 꽃게로 끓인 탕이었습니다. 아가 냄새라니. 이게 다 너희들 먹이려고 끓인 꽃게탕 냄새 아니냐. 맛 좀 봐라. 알이 꽉 찬 게 아주 실해. 제가 국자를 들어 며느리 국그릇에 덜어주려 하자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쇠숟가락이 식탁 유리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 안 먹는다고요? 비린내 난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리고 어머님, 손은 씻으셨어요? 그 손톱 밑에 낀 고춧가루 때 좀 보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요리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가게가 촌스럽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 손. 그래요? 40년을 고무장갑 한번 제대로 안 끼고 찬물에 담그고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트고 갈라져서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았던 이 손. 지문이 다 닳아 없어져서 동주민센터에서 지문 인식도 안 되는 이 거친 손으로 전년 시집 올 때 다이아 반지 해줬고 내 아들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이 더럽다고요? 옆에 앉은 아들 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준영아, 너도 엄마 냄새 나니? 엄마가 해준 밥이 더러워? 제발 아들이라도 아니라고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엄마. 소희가 입덧하는 것도 아닌데 예민해서 그렇잖아. 그냥 엄마가 좀 씻고 다니면 되잖아.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왜 자꾸 싸움을 걸어? 밥맛 떨어지게. 밥맛이 떨어진다니. 내 아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띠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밥맛 없는 얘기 나온 김에 이것 좀 보세요. 안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 뭐긴 뭐예요? 어머님 반찬 가게랑 이 집 건물 증여 계약서잖아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도장 주셔서 법무사 통해서 처리 다 끝났어요. 이제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이름 김준영이랑 한소희 제 이름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뭐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증여라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가게랑 집을 줬다고 그래? 지난번에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잠깐 돌려놓는 게 좋다고 해서 너희가 관리만 해준다고 해서 도장 준 거 아니냐?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가소롭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머님 참 순진하시네. 요즘 세상에 명의만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이제 70이잖아요. 언제 치매 올지도 모르고 가게 운영도 힘에 부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미리 유산 정리 차원에서 받은 거죠. 어차피 죽으면 다 물려줄 거 세금 덜 내게 미리 당겨받은 건데 그게 뭐 그리 억울하세요? 유산?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이라니? 이 나쁜 년들아. 내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내 시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떨어져 죽고 핏덩이 같은 준영이 없고 시작한 가게다. 콩나물 1,000원어치 팔아서 10원 남기며 산 내 피와 살 같은 가게를 너희가 날 속여서 뺏어가. 제가 식탁을 치며 벌떡 일어나자 아들 준영이가 인상을 팍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 엄마. 좀 조용히 해. 이웃 다 듣겠네. 우리가 뭐 뺏었어? 엄마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잖아. 엄마 이제 그 냄새 나는 가게 좀 그만 나가.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이 우리 엄마 시장 통해서 반찬 판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는지 알아? 이제 건물도 우리 명에 됐으니까 엄마는 그냥 방구석에서 쉬라고. 쪽팔려? 내 놈 대학 등록금, 유학비,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번드르르한 양복 다 그 쪽팔린 반찬 판 돈으로 해준 거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그때 며느리가 쐐기를 박는 말을 뱉었습니다.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저희가 다 계획이 있어요. 이 집이랑 가게 리모델링 싹 해서 프리미엄 반찬 카페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어머님 짐 싸서 나가실 곳 저희가 다 알아봐 뒀어요. 나가다니? 내 집에서 내가 나가다니? 어디로? 어디긴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죠. 경기도 외곽에 요양원 시설 좋은데 예약해 뒀어요. 거기 가면 어머님 또래 노인네들 많으니까 심심하진 않으실 거예요. 당장 내일 짐 싸세요. 이 집 공사 바로 들어가야 하니까. 요양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그곳에 나를 처박겠다는 겁니다. 멀쩡한 내 집, 내 가게 다 뺏어가고 나를 산송장 취급하며 내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며느리의 그 뻔뻔한 눈빛, 아들의 그 비겁한 시선. 저는 그날 식탁 위에서 펄펄 끓던 꽃게탕보다 더 뜨거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무식하고 냄새나는 반찬가게 할망구가 독이 오르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제가 어떻게 저런 괴물들을 키워냈는지 내 어리석음을 탓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25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가난이 죄였지요. 공사판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등에는 갓 100일 지난 아들 준영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받은 돈은 빚잔치하고 나니 10원 한 장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은 게 생긴 처지였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등 뒤에서 새근거리는 아기 숨소리가 저를 붙잡았으니까요.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손맛 하나 믿고 시장 구석에 자판을 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손이 얼어 터져 피가 나도 물을 썰었습니다. 고무대야에 찬물 받아놓고 김치를 버무리다 보면 손가락 감각이 없어져서 내 살인지 남의 살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줌마 이거 맛이 왜 이래? 너무 짜잖아. 환불해줘. 젊은 세대기 갓난아기 없고 장사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찬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다시 맛있게 해드릴게요. 덤으로 깻잎 좀 더 드릴게요. 그렇게 비굴하게 웃어가며 번 돈 1,000원, 2,000원을 꼬깃꼬깃 모았습니다. 준영이가 학교 가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메이커 운동화 사 신기고 고기 반찬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시래기로 국 끓여 먹어도 내 아들은 쌀밥에 고깃국 먹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아들의 그 말 한마디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도 잊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펜대 굴리며 시원한 사무실에서 살아라. 그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0년 만에 자판을 접고 번듯한 가게를 얻었을 때 간판을 달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맛깔 반찬. 그 간판이 제 훈장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제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 강남에서도 차를 끌고 와서 반찬을 사갔습니다. 돈이 모이자 아들의 욕심도 커졌습니다. 준영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월급쟁이 해요? 저도 엄마처럼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요.
친구랑 IT 사업 구상해 놓은 게 있는데 투자금 좀만 도와주세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엄마 호강시켜 주겠다는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가게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그 돈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나 뭐라나. 엄마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더 믿어줘. 아들이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빚은 내가 갚으면 된다. 나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사업 실패를 3번이나 막아줬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만 자식이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니까. 그러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며느리 한소희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하얀 피부에 나긋나긋한 목소리 얼마나 싹싹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반찬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어머님 손이 꼭 우리 돌아가신 친정엄마 손 같아요. 소희는 제 거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에 제 옛날 생각이 나서 더 마음이 갔습니다. 아가, 너도 참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살아라.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며느리 혼수 하나 안 해왔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히려 기죽지 말라고 최고급 예단의 명품 가방까지 사줬습니다. 신혼집도 제 가게 건너편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어머님, 평생 은혜 잊지 않고 효도할게요. 저한테 어머님은 구세주예요. 구세주라니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혀 놀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며느리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준영 씨가 사업하느라 기가 많이 죽어 있잖아요. 남자가 기 좀 펴고 살아야 하는데. 어머님, 반찬 가게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서 규모를 좀 키우면 어떨까요? 제가 경영 공부 좀 했잖아요. 어머님은 주방만 맡으시고 경영은 저희가 할게요. 요즘은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내 식대로 하는 게 편하다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집요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프랜차이즈가 대세다 홈쇼핑에 진출하자 어머님을 반찬의 명인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소희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기업형으로 가야지. 엄마 언제까지 시장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을 거야? 내가 엄마 회장님 소리 듣게 해줄게. 회장님 소리. 그놈의 허영심이 문제였습니다. 늙은 나이에 자식들이 알아서 키워주겠다니 덜컥 욕심이 났던 겁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 나는 맘만 지키면 되지.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직원들을 뽑고 제법 사장 행세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으로 밀려나 하루 종일 배추만 절였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매상이 오르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걸 보니 내 자식들이 능력이 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세무사 말이 어머님 명의로 계속 있으면 상속세 폭탄 맞는데요. 차라리 지금 저희 명의로 건물이랑 가게를 돌려놓고 어머님은 고문으로 계시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래요.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실권은 다 어머님한테 있잖아요.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10원 한 장 아끼며 살아온 저에게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못 믿어? 우리가 엄마 쫓아내기라도 할까봐? 그냥 서류상으로만 바꾸는 거야. 엄마는 평생 이 가게 주인이지.
저는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식인데 설마 나를 해코지하겠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그 도장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도장을 넘겨준 지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며느리는 서서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나가도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장님 오셨어요? 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김 여사님, 사장님 지시사항인데요. 이제 주방에는 들어오지 마시래요. 위생 검열 나온다고 외부인은 출입 금지랍니다. 외부인? 내가 외부인이라니. 내가 이 가게를 만든 사람인데.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김 여사야? 내가 여기 사장이야. 비켜. 제가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젊은 점장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이 김 여사님 들어오시면 난동 부리는 거라고 경찰 부르라고 했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경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켰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였습니다. 아들에게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다 말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띠띠띠띠. 경고음만 울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문 열어. 문 열어라, 준영아. 소희야.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자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경비실에 신고 들어가요. 짐은 다 챙겨서 문 앞에 내놨어요. 뭐라고? 짐을 내놨다니? 말했잖아요. 오늘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그리고 어머님 가실 곳 요양원 말고 다른 데로 알아봤어요. 요양원은 너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독채로 얻어놨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철컥.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 옆에 쌓여있는 라면 박스 3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옷까지, 남편 영정사진, 아들 돌사진 앨범. 내 평생의 세간살이가 그 초라한 박스 3개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 나쁜 년들아. 문 열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주인이야. 제가 악을 쓰며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소리와 며느리의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 개그맨 너무 웃겨. 자기야, 과일 좀 더 가져와. 내 집 안에서 내 돈으로 산 소파에 앉아 내 며느리와 아들이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찬 바람이 불고 쫓겨난 늙은 어미는 박스 쪼가리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경기도 XX시 XX동 지하실 102호. 비밀번호 0.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비는 책상 위에 10,000원 올려놨어요. 택시비 10,000원. 40억짜리 건물과 가게를 꿀꺽 삼키고 나한테 던져준 돈이 고작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챙겨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 지나가던 이웃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할머니 결국 쫓겨나나 봐.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더니. 쯧쯧, 자식 농사 헛지었어. 그 수군거림이 등 뒤에 꽂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초라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서린 살기를 들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그래, 가주마. 내들이 가라는 지옥으로 가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으냐? 나는 밟히면 밟힐수록 질겨지는 잡초다. 내들이 내 눈에서 피눈물 뽑았으니 나는 내들 눈에서 피고름을 짜낼 것이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진 동네의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그것도 햇빛 한 점 안 드는 반지하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장판이 뜯겨 있고 벽지는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금이 가서 물이 샜고 부엌 싱크대에는 바퀴벌레가 기어 다녔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40평 아파트에서 살던 나를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쳐넣어. 독채라더니, 특별히 신경 썼다더니, 쥐새끼도 안 살 것 같은 이 냄새나는 구멍이 며느리가 말한 효도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 생각도 못하고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눈을 뜨니 아침 햇살 대신 칙칙한 회색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 한 병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기 계셨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며느리의 친정엄마 안사돈이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의 남동생이라는 놈이 껌을 질겅거리며 서 있었고요. 아니 사돈이 여긴 웬일이세요? 웬일이긴요. 우리 딸이 사부인 심심하실까봐 반찬 좀 챙겨다 드리라고 해서 왔죠. 아이고 집이 참 아늑하네. 사부인 혼자 살기 딱 좋겠어. 옛날 생각나고 좋으시겠네. 안사돈은 코를 막으며 집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들고 온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드세요. 우리 딸이 챙겨 보낸 거예요. 가게에서 팔고 남은 거라는데 사부인은 뭐 이런 거 익숙하시잖아. 쉰내 좀 나도 끓여 먹으면 괜찮대요. 비닐봉지 안에는 며칠 된 듯한 콩나물 무침과 시어 빠진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팔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걸 시어머니 먹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사부인 우리 딸이랑 사위 너무 원망하지 마요. 늙으면 죽어야지 자식들 앞길 막으면 쓰나. 사부인이 눈치 없이 안 나가니까 애들이 독하게 맘먹은 거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아들 이번에 사부인 내각에 점장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가게는 우리 집안이 일으켜 세울 테니까 사부인은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지내죠. 괜히 찾아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뭐라고요? 사돈네 아들이 내각에 점장이 됐다고요?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친정 식구들을 꽂아 넣은 겁니다. 내 피땀 어린 가게가 사돈네 밥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사돈과 처남 놈은 낄낄거리며 비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 냄새나. 엄마 빨리 가자. 누나가 카드 줬잖아. 소고기 사 먹으러 가자.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닥에 떨어진 쉰내 나는 콩나물 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콩나물 국물이 제 손을 적셨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그 느낌이 마치 내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제 심장에 다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봐라. 다 먹어치워 봐라. 하지만 체할 것이다. 내가 내들 목구멍에 가시가 되어 박힐 것이다. 내들이 버린 이 쉰내 나는 반찬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독약이 되어 내들 식탁에 오를 것이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한 노파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순자 일어나. 아직 안 죽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것들 뼈와 살을 발라버리기 전까진 절대 못 죽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제가 도움을 주었던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밥 굶는 고학생에게 밥 공짜로 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에게 방 내어주며 쌓은 덕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된 그 아이. 현수야 나다. 순자 아줌마.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맞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현수야, 나 좀 도와다오. 내 아들놈과 며느리년이 나를 산채로 죽였어. 이것들 감옥에 쳐넣고 싶다. 아니, 감옥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주고 싶어. 방법이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낮고 굵은 목소리.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제야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40년 전 갓난쟁이 아들을 업고 시장통에 섰을 때 지었던 그 독한 웃음을 다시 지어 보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흙먼지 날리는 빌라 총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고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도 목을 길게 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선 곳은 바로 제가 갇혀있는 그 곰팡이 핀 반지하 앞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현수. 30년 전 고시 공부한다며 단칸방에서 굶기를 밥 먹듯 하던 그 깡마른 청년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법무법인 대표가 되어 제 앞에 섰습니다. 현수야.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현수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비싼 양복 바지가 더러워지는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입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놈들이 어머니를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모셨습니까? 예?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는 제 두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제 거칠고 냄새나는 손을 자신의 젖은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가 왜 우니? 나는 괜찮다. 그냥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벌 받는 게다. 벌이라니요?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벌을 받습니까? 밥 굶는 고학생 걷어먹이고 학비 대주고 잘 꽃 내어주신 게 죄입니까?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굶어 죽었거나 폐인됐을 겁니다. 제 어머니도 못해준 걸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친자식이라는 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수는 분을 이기지 못해 땅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워 좁디 좁은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변변한 방석 하나 없어 신문지를 깔아주려 하자 현수는 제 손을 잡아 끌어 맨바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해 주세요. 준영이 그 자식 그리고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속였는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는지 다 알아야 제가 놈들을 잡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세금 핑계를 대며 가져왔던 서류, 아들이 옆에서 바람 잡던 말들, 그리고 쫓겨나던 날의 수모까지 토해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현수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턱 근육은 불끈거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현수는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전형적인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사기극이네요. 세금 아낀다는 명목으로 소유권 넘겨받고 부양 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수법입니다. 요즘 이런 폐륜 범죄가 기승인데 어머니가 딱 걸려드셨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냐? 이미 내 이름으로 도장 다 찍어줬는데?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야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왜 무서운지 저놈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효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소송을 걸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놈들이 가진 걸 다 뱉어내게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어머니 분이 풀리시겠죠. 매장? 네. 저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돈? 명예? 아니요. 지금 저놈들이 믿고 까부는 건 어머니가 읽어놓은 맛깔 반찬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 가게가 망가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놈들을 잡으려면 그 가게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어머니 각오되셨습니까? 평생 바친 가게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청춘, 내 피땀이 서린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게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며느리와 사돈 내 놀이터가 되어버렸죠. 그래. 각오했다. 어차피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내 손으로 만든 가게, 내 손으로 무너뜨려서라도 저놈들 쫓아낼 수만 있다면 뭐든 하마. 좋습니다. 그럼 작전을 짜시죠. 일단 어머니는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는 곳으로 가시죠. 아니다.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간다. 네? 어머니,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곰팡이 냄새며 우풍이며 건강 해치십니다. 제발 제 집으로 가세요. 현수야,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지켜봐야겠다. 여기가 바로 놈들이 나를 버린 현장이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지 이 냄새, 이 향기, 뼈에 사무치게 기억해야 도끼가 안 빠진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걸 보여줘야 놈들이 더 배가 아프지 않겠니? 대신 내가 나 좀 도와다오.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발이 되어 다오. 현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굳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 집부터 사람 살 만한 곳으로 싹 고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복수 칼잡이가 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날 밤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은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현수는 돌아갔지만 제 가슴 속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남겨두고 간 뜨거운 용기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준영아, 소희야. 기다려라. 너희가 준 이 고통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마. 복수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지요. 지금 그 가게 맛깔 반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부 사정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년이 제 친정 식구들을 끌어들였다고 했으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제 오른팔 노릇을 해줬던 최 실장을 떠올렸습니다. 묵묵히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던 우직하고 성실한 최 실장. 제가 쫓겨나던 날 며느리 등살에 못 이겨 구석에서 눈물만 훔치던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나, 이미 그들에게 매수되었으면 어쩌나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 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 나야. 김순자. 사장님? 어머, 사장님. 최 실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살아 계셨어요? 저는 사장님 돌아가신 줄 알고. 흑흑. 사모님이 사장님 요양원 가셔서 연락도 안 된다고, 치매가 심해서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치매? 그년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구나.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최 실장. 나 멀쩡하다. 정신도 말짱하고 다리도 튼튼해. 내가 치매면 지금 자네한테 전화는 어떻게 했겠나. 세상에. 그럼 사모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사장님 쫓아내고 나서 가게가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저 못해 먹겠어요. 사장님 안 계시니까 가게 꼴이 말이 아니에요.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자세히 좀 말해봐라. 말도 마세요. 사모님 친정엄마라는 분, 안사돈 어른이요. 그분이 매일 출근해서 카운터 보시는데 아주 가관이에요. 손님들한테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단골들이 반찬 맛 변했다고. 한마디 하면 싫으면 딴 데 가서 사 먹어라 하면서 소금 뿌려요. 그리고 재료상이 바뀌었어요. 사장님이 40년 동안 거래하던 국산 고춧가루, 참기름집 다 끊어버리고요. 어디서 싸구려 중국산 고춧가루랑 썩어가는 마늘 가져와서 쓰라는데, 제가 이거 쓰면 맛 변한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저더러 무식한 아줌마가 경영을 뭘 아냐면서 원가 절감 모른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40년. 그 세월 동안 내가 지켜온 철칙이 있었습니다. 내 가족 입에 못 들어가는 건 남한테도 안 판다. 아무리 비싸도 국산 태양초 쓰고 직접 짠 참기름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썩은 마늘? 이것들이 내 가게 간판에 똥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자네 나 믿지? 그럼요. 제가 누구 덕에 아이들 대학 보내고 집 샀는데요. 사장님은 제 은인이에요. 그럼 나 좀 도와다오.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그리고 증거를 모아라. 증거요? 그래. 놈들이 쓰는 그 싸구려 식재료 사진 찍고 영수증 챙겨놔라. 그리고 안사돈이 손님들한테 막대하는 거, 며느리가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거 할 수 있다면 녹음도 하고 동영상도 찍어놔라. 특히 위생 상태 엉망인 거 주방 구석구석 다 찍어놔야 한다. 사장님, 설마 신고하시려고요? 그러면 가게 영업 정지 당할 텐데. 사장님 평생 일군 가게잖아요. 최 실장 썩은 부위는 잘라내야 한다고 했지? 지금 그 가게는 내 가게가 아니야. 사기꾼들 소굴이지. 그걸 무너뜨려야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다. 자네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해. 할 수 있겠나? 수화기 너머에서 최 실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결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게요. 사장님, 저도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어제는 사모님 남동생이라는 작자가 주방에 담배 물고 들어와서 죄를 털었어요. 신성한 반찬통 옆에서요. 제가 뭐라고 했더니 저보고 아줌마 자르고 싶냐고 협박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사장님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다 기록해 놓을게요. 고맙다, 최 실장. 정말 고맙다.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된다. 걱정 마세요. 저 눈치 하나로 10년 버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장님,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사장님이 담가 두신 그 시간장 항아리요. 가게 뒤뜰 장독대에 있는 거요. 아, 내 시간장. 그게 내 보물 1호였습니다.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60년 된 시간장. 그 간장 한 방울이면 맹물에 풀어도 맛이 나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비법이었습니다. 그거. 사모님이 냄새 난다고 싹 다 버리라고 해서 오늘 인부들 불러서 깬대요. 뭐라고? 이 천하에 죽일 년들이. 야, 그거 깨면 안 돼. 그거 없으면 우리 집 맛 다 죽어. 제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사돈이 이런 똥물 단지를 왜 끌어안고 사냐면서 당장 치우래요. 사장님, 어떡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게를 뺏긴 것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내 혼이 담긴 장독을 깬다니, 이건 내 영혼을 부수는 짓이었습니다. 최 실장 오늘 몇 시에 깬다고 하더냐? 오후 2시에 온다고 했어요. 시계를 보니 12시였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간다. 내 보물 건드리는 놈들 손모가지를 분질러 나서라도 막을 테니까 자네는 모른 척하고 있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몸빼바지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며느리년이 선물이라며 사줬던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선글라스였습니다. 기다려라. 이 시어미가 간다. 내 장독대 건드리는 날이 내들 제삿날이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기사 양반이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선글라스가 멋지시네. 좋은데 가죠. 도둑놈들 때려잡으러 갑니다. 예? 하하, 할머니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 아니었습니다. 제 품에는 현수가 챙겨준 녹음기가 들어있었고 주머니에는 스마트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게 근처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 대신 낯선 튀김 기름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맛깔 반찬이라는 정겨운 간판은 떼어지고 영어로 프리미엄 반찬 카페 K-FOD라는 요란한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리 통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카페처럼 꾸며놨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던 손님들은 온데간데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뒤편 주차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독대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부 2명이 커다란 망치를 들고 서 있고 며느리와 안사돈이 코를 막고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깨요. 아 냄새 진짜 지독하네. 이딴 걸 왜 여태 놔뒀대? 안사돈이 부채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지. 구시대의 유물 청산, 위생적인 주방 만들기 뭐 이런 제목으로. 그년이 내 시간장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짓거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년들아. 당장 멈추지 못해? 제 고함 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망치를 들었던 인부들이 깜짝 놀라 멈칫했고 며느리와 안사돈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며 제가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래 나다. 죽은 줄 알았던 시어미가 살아 돌아오니 귀신 본 것 같으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망치질이야? 저게 어떤 장독인 줄 알고 깨부수려 들어? 제가 인부 앞을 가로막고 장독대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깜짝이야.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쫓겨나고 갈 데 없어서 다시 오셨어요? 아님 돈 떨어지셨나? 돈? 야 이 도둑년아. 내가 훔쳐간 내 돈 내놓으러 왔다. 그리고 이 장독대 내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못 대.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 건물, 이 가게, 그리고 저 냄새나는 똥물 단지까지 다 제 거예요. 법적으로 제 소유라고요. 내 물건 내가 부수겠다는데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막아요? 아저씨들 뭐해요? 빨리 작업 진행하세요. 이 할머니 끌어내고요. 며느리의 말에 인부들이 난처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사모님. 그래도 노인네가 이렇게 막으시는데. 다치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돈 더 드릴 테니까 끌어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안사돈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비켜요. 아유 답답해. 사부인 곱게 말할 때 비켜. 나이 먹고 추하게 왜 이래? 이거 다 우리 딸 거야. 사부인은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고. 안사돈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힘에 밀려 제가 비틀거리는 싸인 며느리가 인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깨요. 지금 당장. 안 돼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달려들려는 찰나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60년 묵은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붉은 간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며 진한 향을 내뿜었습니다. 마치 내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내 간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깨진 독 조각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시고 어머니가 지켜오고 내가 40년을 닦아온 그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아우 속 시원해. 냄새는 좀 나지만 이제야 좀 현대식 같네. 엄마 우리 들어가자. 냄새 배겠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흘러내린 간장 위로 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다 녹음되었겠지. 내년들이 내 보물을 부수는 소리, 나를 조롱하는 소리. 그리고 최 실장이 몰래 보내온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주방 뒤편 창고 보세요. 유통기한 3년 지난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20개 쌓여 있어요. 안사돈이 그거 오늘 다 김치에 넣으라고 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조각으로 내 가슴을 찌르며 맹세했습니다. 그래, 잘 부쉈다. 내들이 내 과거를 부쉈으니 나는 내들의 미래를 박살내주마.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뒤편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희귀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쥐들이 후다닥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메이드 인 차이너라고 적힌 거대한 고춧가루 포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포대를 열어보니 붉은색이 아니라 거무튀튀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 손님들에게 먹이려 했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 날짜, 곰팡이 핀 마늘, 쥐똥이 굴러다니는 창고 바닥.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 여기서 뭐 하긴.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얼마나 훌륭한지 구경하고 있었다. 제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싸늘하게 웃자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놔요. 지워. 당장 지우라고.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팔을 쳐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 더러운 손으로. 너 오늘 실수한 거야. 내 장독을 깬 게 아니라 내 무덤을 판 거다.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저에게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가게 밖에는 언제 왔는지 현수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현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현수야, 시작하자. 내가 가져온 이 사진들 그리고 녹음 파일. 이걸로 놈들의 숨통을 조여보자. 현수는 제가 건넨 사진을 보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식품위생법 위반은 기본이고 사기죄 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이 아주 좋아할 먹잇감이네요. 유명 반찬 가게의 두 얼굴 어떻습니까? 좋다. 아주 좋다. 터뜨려라. 가장 화려하게.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가게를 보며 저는 움졸였습니다. 잘 가라 맛깔 반찬. 그리고 잘 가라 내 아들 며느리.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보여주마. 전쟁의 서막은 화려할수록 좋습니다. 며느리 한소희가 그토록 원하던 방송 데뷔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놈들은 제 가게를 뺏자마자 방송국 PD에게 뒷돈을 찔러줬는지 지역 민방 아침 프로그램에 성공한 젊은 CEO, 전통의 맛을 잇따라는 타이틀로 출연을 확정 지어놨더군요. 방송 당일 아침. 저는 현수의 사무실 대형 TV 앞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제 옆에 따뜻한 둥글레 차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죠? 저 방송 시작하고 딱 10분 뒤에 터뜨립니다. 화면 속에 며느리가 등장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머리에는 두건까지 쓰고 아주 효부 코스프레를 제대로 하고 있더군요. 옆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제 아들 준영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대째 맛깔 반찬을 운영하고 있는 한소희입니다. 시어머님의 40년 손맛을 제가 이어받아 더 위생적이고 건강한 프리미엄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 국산 유기농 재료만 고집하거든요. 리포터가 호들갑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 시어머님이 정말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신가 봐요. 비법을 다 전수해 주시고요. 그럼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끼셔서 이제 편히 쉬시라고 제가 가게를 맡게 됐어요. 어머님 보고 계시죠? 사랑해요. 화면을 향해 손 하트를 날리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 나를 곰팡이 핀 지하실에 처박아두고 사랑이라니.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들 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머니 뜻을 받들어 세계적인 한식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포부가 대단하거든요. 그래, 짖어라. 실컷 짖어라. 그게 내 놈들의 마지막 유언이 될 테니까. 방송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분 후 현수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인터넷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섭외해둔 유명 유튜버들과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충격 단독 방송 나온 효부 CEO의 실체, 썩은 고춧가루와 쥐똥 나온 주방, 통로 시어머니 쫓아내고 60년 시간장 깨부수는 폐륜 며느리 영상 공개. 제목부터 자극적인 게시물들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십만을 찍으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도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중인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작가가 스케치북으로 급하게 상황을 알렸겠지요. 네, 저희 김치가 정말 아삭한데요. 며느리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리포터도 당황했는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채팅창에는 욕설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사기꾼이다. 시어머니 쫓아낸 폐류나 중국산 썩은 고춧가루 쓴다며? 결국 방송은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광고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자마자 저는 현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현수야, 봤니? 전현 얼굴 사색이 된 거? 네, 아주 볼만하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어머니, 지금 가게 앞으로 가시죠. 식약처 단속반이랑 경찰이 도착할 시간입니다. 팝콘이라도 들고 가서 구경하셔야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며느리의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제 묵은 체중도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화가 난 동네 주민들과 환불을 요구하는 기존 단골들, 그리고 냄새를 맡고 몰려온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야, 사장 나오라고 해. 내가 여기서 산 김치 먹고 배탈 났어. 유기농이라며. 중국산 썩은 걸 팔아? 이거 봐. 김치 속에 곰팡이 핀 거. 당장 환불해줘. 사람들이 가게 유리에 계란을 던지고 며칠 전 사간 반찬통을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안사돈이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식한 것들아. 조용히 안 해? 어디서 행패야? 우리 딸이 누군지 알아? 이거 다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야. 안사돈이 악을 쓰자 흥분한 손님 중 한 명이 뚜껑 열린 젓갈통을 안사돈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아이고, 내 눈. 사람 살려. 빨간 양념 범벅이 된 안사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꼴 좋았습니다. 손님한테 소금 뿌리더니 젓갈 세례를 받는군요.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식약처 단속반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비키세요. 식약처에서 나왔습니다. 위생 점검 및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합니다. 단속반원들이 주방으로 밀고 들어가자 안사돈과 처남놈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는 경악스러운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팀장님, 여기 보세요. 유통기한 5년 지난 소스랑 곰팡이 핀 마늘, 썩은 배추가 산더미입니다. 세상에, 냉장고 온도가 영상 10도예요. 여기 쥐 배설물도 있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끔찍한 광경을 담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로 제가 현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 할머니 쫓겨난 진짜 사장님 아니야? 아이고, 김 여사님. 살아 계셨네. 단골 손님들이 저를 알아보고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안사돈 앞으로 갔습니다. 젓갈 범벅이 된 안사돈이 저를 올려다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부인. 이게 다 사부인 짓이지?
내가 찔렀지? 그래, 내가 찔렀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코를 막을 수가 있어야지. 안사돈, 내 가게에서 똥칠 그만하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지? 뭐? 누구 맘대로. 이거 우리 딸 가게야. 법적으로 우리 거라고. 그때 현수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안사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적 소유주? 그게 언제까지 유효할 것 같습니까? 여기 부담부 증여 해제 소장과 사기 및 횡령 고발장입니다. 오늘부로 이 가게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당신들 이제 남의 가게 무단 점거하고 있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변호사? 내가 변호사야? 웃기고 있네. 우리 사위가 가만 있을 줄 알아? 그 사위 제 아들놈 말입니까? 지금쯤 방송국 로비에서 기자들한테 둘러싸여 해명하느라 정신없을 텐데요. 아니, 검찰청에서 소환장 날아갔으니 변호사 구하러 다니느라 바쁘려나? 현수의 차가운 일갈에 안사돈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사장님 힘내세요. 저런 것들은 감옥에 보내야 해요. 그 환호성 속에서 저는 무너져 내린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유리, 널브러진 반찬들, 더럽혀진 바닥.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안사돈과 처남에게 말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서로 하실 말씀은 서가서 하세요.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사부인. 사부인 나 좀 살려줘. 우리끼리 왜 이래? 경찰에 끌려나가며 안사돈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끼리? 누가 우리입니까? 당신은 내 가게 좀먹는 벌레일 뿐입니다. 죗값 톡톡히 치르세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꼬리는 잘랐습니다. 남은 건 몸통, 바로 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냄새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는 호텔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 매듭은 여기서 지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문 좀 열어봐. 나 준영이야.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아들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이 와락 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를 피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끔하던 양복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내가 죽일 놈이야.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들은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비겁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잘못했지. 그래서? 엄마, 제발 그 소송 좀 취하해줘. 그리고 그 영상들. 엄마가 올린 거 맞지? 그것 좀 내려줘. 지금 난리가 났어. 소희는 악플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 갔고 나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대. 우리 이대로 가다간 진짜 다 죽어.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평생 저를 올감했던 그 지독한 단어. 그 말이 또다시 제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건 아들이 아니라 늙은 어미의 등골을 빼먹다 못해 뼈까지 갈아 마시려 했던 악기였습니다. 죽어? 감옥 가? 그게 무섭냐?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이 죽음이었고 여기가 감옥이었다. 너는 내 마누라 악플 때문에 쓰러진 건 가슴 아프고 내 어미가 썩은 반찬 먹으며 곰팡이랑 산 건 아무렇지도 않으냐?
아니, 그게 아니라 소희가 임신했단 말이야. 뱃속에 엄마, 손주가 있다고. 임신부가 충격받아서 유산이라도 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임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손주. 내가 그토록 바랐던 손주 소식을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되다니. 아들은 제가 흔들린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내가 가게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놓을게. 응? 우리가 다시 모실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가서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각서도 쓸게. 저는 아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영아, 너는 내 자식 귀한 줄은 알면서 내 부모 귀한 줄은 왜 몰랐니? 내 자식 살리자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미안하다. 나는 이제 내 엄마 노릇 못하겠다. 아니, 안 한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알던 착한 아들 김준영은 이미 죽었다. 내 가게 뺏고 나를 고려장 시킨 그날 죽었어. 너는 그냥 사기꾼일 뿐이야. 사기꾼이랑 협상은 없다. 법대로 해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손주가 죽어도 좋다는 거야? 손주? 그래, 태어날 아이는 죄가 없겠지. 하지만 그 아이도 알 건 알아야지. 자기 부모가 어떤 쓰레기 짓을 해서 호의호식했는지. 죄 지은 부모 밑에서 크느니 차라리 죄값 치르는 부모 보고 배우는 게 그 아이한테도 낫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아들의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다음에 볼 때는 법정에서 제수복 입고 보자. 엄마. 아들은 물에 젖은 생쥐꼴로 발악했지만 저는 빗자루를 들고 그를 내리쳤습니다. 안 나가. 경찰 부를까? 내 장모랑 똑같이 유치장에 쳐넣어줘. 결국 아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이 독한 노인네. 진짜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멀어지는 아들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빗자루를 놓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저놈이 나를 죽였으면 덜 아팠을까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잘라내는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은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나를 이 꼴로 만든 진짜 원흉 며느리 한소희. 병원에 입원해서 쇼를 하고 있다는 그년에게 진짜 병문안을 가야겠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병원 VIP 병동은 호텔 로비만큼이나 화려하고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원해 있다는 특실 앞 경호원까지 세워두지 않은 게 다행이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병실 안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악플 때문에 쓰러져 유산 위기라던 며느리는 침대에 기대 앉아 최고급 과일 바구니에서 멜론을 찍어 먹으며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변호사님, 이거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 안 돼요? 네? 합의금 뜯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화기에 대고 앙칼지게 소리치던 며느리가 저를 보고는 멜론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그래, 나다. 죽을 병 걸려 쓰러졌다더니 얼굴이 아주 훤하구나. 멜론이 참 달아 보이네.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간호사. 여기 사람. 소리 지르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그 고소 내가 먼저 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놈 시켜서 나한테 협박했던 그 손주 안부도 물으러 왔고.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협탁 위에 가져온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또 무슨 신내 나는 반찬 가져오셨어요? 아니, 이건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팩트다. 보자기를 풀자 깨진 간장독 조각 하나와 서류 봉투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가 나왔습니다. 현수야, 들어와라.
설명 좀 해줘라. 문 밖에서 대기하던 현수가 들어와 차가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소희 씨, 당신이 남편 김준영 씨에게 임신 8주라고 말했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선처를 호소하라고 시켰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당신은 임신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피임 시술 받은 기록이 있던데요.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손주? 야, 이 천하의 몹쓸려나. 돈 뜯어내려고 시어미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남편까지 속여? 있지도 않은 생명 팔아서 내 마음 약해지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준영 씨가 하도 아이를 원하니까. 선희의 거짓말이었어요. 선희? 내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준영이 놈이 불쌍하구나. 너 같은 걸 믿고지 어미한테 물세례까지 맞아가며 빌러왔으니. 내 남편 지금 밖에서 경찰 조사받고 있다. 곧 여기로 들이닥칠 거야. 뭐라고요? 준영 씨가. 그래. 너랑 내 친정 식구들이 저지른 횡령 탈세 사기. 그 모든 죄 뒤집어쓰고 조사받고 있어. 너는 여기서 멜론이나 씻고 있는데 말이다. 저는 깨진 간장독 조각을 며느리 침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 조각 잘 간직해라. 이게 내 인생이다.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깨져서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쓰레기.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진짜 임신할게요. 네? 노력하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침대에서 내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까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그 손을 징그럽다는 듯이 뿌리쳤습니다. 노력? 늦었다. 감옥 가서 해라. 거기서 콩밥 먹으면서 평생 참회나 해. 때마침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소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요. 이거나 변호사 불러. 어머님.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짖는 며느리.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기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계절이 바뀌어 참 바람이 불 때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사연이 워낙 유명해진 탓에 방청석에는 유튜버들과 기자들 그리고 응원하러 온 시민들까지 빼곡했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4사람. 아들, 며느리, 안사돈 그리고 처남.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들은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살겠다고 물어뜯고 싸웠으니까요. 판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 장모님이랑 이 여자가 시킨 겁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소리치자 안사돈이 펄쩍 뛰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먼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내 엄마 가게 팔자고 했잖아. 어디서 덤터기를 씌워. 며느리는 아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CEO야. 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이건 꿈이야. 판사님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외쳐야 할 정도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내 가족이었다니. 내 핏줄이고 사돈이었다니.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제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김순자 씨,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처벌을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캥한 눈으로 저를 보며 엄마라고 입모양을 벙긋거리는 아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등짝을 후려치고 품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용서하면 저 아이는 평생 진짜 사람이 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판사님, 저는 40년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상하면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상한 걸 도려내지 않고 그대로 쓰면 결국 요리 전체를 망치고 먹는 사람까지 병들게 하니까요.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자식이 제 며느리가 바로 그 상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제 욕심이 제 무지한 사랑이 저 아이들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려내려고 합니다. 아프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영영 썩어 문드러질 테니까요. 부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감옥에서나마 땀 흘려 일하는 고단함을 배우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못난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범인 며느리 한소희 징역 7년, 공범인 안사동과 아들 김준영 징역 3년, 처남 징역 1년 6개월. 탕탕탕. 판결봉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며 아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건강하세요. 엄마. 아들의 절규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현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가시죠,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죠. 집. 그래요. 이제 돌아갈 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을 겁니다. 텅 빈 방, 차가운 공기. 하지만 저는 견뎌낼 겁니다. 그게 남은 제 몫이니까요. 1년 후, 맛깔 반찬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예전 그대로 촌스러운 궁서체로 바꿨습니다. 프리미엄 반찬 카페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는 다 뜯어냈지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주방에 하루 종일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 여기 겉절이 다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난리예요. 최 실장이 아니 이제는 최 점장이 된 그녀가 웃으며 소리칩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다 말고 껄껄 웃으며 일어납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 손맛 보여주마. 저는 며느리에게 뺏겼던 지분을 모두 회수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최 실장에게 가게 운영을 맡기고 지분의 30%를 줬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확실히 챙겨줬고요. 그랬더니 가게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다들 자기 가게처럼 신이 나서 일합니다. 내 것은 움켜질수록 새어나가고 나누면 커진다는 걸 70평생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교도소 공장에서 가구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땀 흘려 일해서 번 영치금으로 내복을 샀다며 보내왔습니다. 투박하고 촌스러운 빨간 내복이었지만 며느리가 사줬던 명품 가방보다 100배는 더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분이 안 풀린 모양이지요. 뭐 그것도 제 팔자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뉘우칠 날이 오겠지요. 어머니 식사하러 가시죠. 말끔한 정장을 입은 현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요즘 이 녀석 주말마다 제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돕겠다고 난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대표가 고무장갑 끼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손님들이 볼까봐 무서워 죽겠습니다. 야 이놈아, 밥은 무슨 밥이야. 너 좋아하는 간장게장 담가놨다. 먹고 가라. 제가 손을 잡아 끌자 현수는 아들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녀석이 저에게는 또 다른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돈? 명예?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따뜻한 밥 한 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기쁨을 아는 지금이 제 인생의 봄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계신가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지만 내 인생까지 통째로 바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바로 섭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신다면 참지 마세요. 70 먹은 할망구인 저도 이렇게 싸워서 이겼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식탁엔 쉰내 나는 걱정 대신 갓 지은 밥 냄새처럼 고소한 행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